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마당을 풀어갈 텐데요. 이제 질문이 중구난방으로 어느 분에게 또 어느 특정한 분에게 그리고 공통대에게 이렇게 질문이 주어질 텐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내 질문인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먼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순서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거는 이제 네 분께서 살아오신 경험과 여러 가지 철학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박웅년님께 드리겠습니다. 스펙보다 인문학, 그리고 인문학은 삶의 체력이다, 기초 체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결국 내 광고의 모든 것의 근본에는 인문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박웅년에게 공부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글쎄요. 최근에 좋아하는 단어 꽂혀 있는 게 한자라서 호학, 심사, 심지기의입니다. 좋을 호자, 호학,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하여, 마음으로 안다, 그 뜻을, 심지기,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사기를 다 읽은 건 아니고요. 부분을 읽었는데, 직접. 그게 요즘 지금 공부라는 단어를 잡는다면 아마 그거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건 상관없고, 삶의 어떤 스테이지에 있건 상관없고,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가졌건 상관없이, 호학하고 심사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풍요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저한테 공부라는 것이나 책이라는 것은 비포 애프터를 나눠주는 무엇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책을 읽기 전에 박웅년과 그 책을 읽고 나서의 박웅년은 다르고요. 그 책을 읽기 전에 못 보던 것들을 그 책을 읽고 나서는 보고요. 그전에는 아무 감흥이 없던 바람을 어떤 책을 읽고 나서는 감동하지 않고는 바라볼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그 책이라는 것이었고,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성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문사철만 인문학으로 보지 말자. 인문학은 인문학적인 소양이라고 봤을 때는 삶을 대하는 태도 아니냐.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거치고 나면, 공부를 하고 나면 촉수가 민감해지고, 그 민감해진 촉수가 결국은 창의력의 원천이 되고, 그 민감해진 촉수가 결국은 행복의 원천이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평생 가져갈 무엇? 공부가 무엇이냐? 그러면 제 곁에 평생 가져가고 싶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삶을 대하는 태도. 네. 박수 마음껏 치셔도 됩니다. 네. 아니, 이런까지 박수를 다 치면 언제 얘기를 그러게요. 아니, 네, 이거는 뭐 박수를 친다고 해서 진행을 안 할 건 아니고요. 박수 치든지 말든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 제가 첨언을 그냥 좀 하면, 네. 최근에 이제 잡스 아저씨 워낙 열풍이니까, 그분이 이제 리버럴 아트라는 인문학이랑,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워낙 인문학을 갖다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인문학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반대 사이드. 어떻게 보면 께서는 이제 같은 소띠시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73년생이신데, 네. 저는 완전 테크 가입니다. 백그라운드 테크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엔지니어링이고 한데, 테크를 자꾸 파다 보면 마지막에 결국에는 사람에 닿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만큼 안 판단 말이죠. 그리고 공부라는 것도 보면은 책 학습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 벤처가 어떻게 보면 학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학습이 뭐냐?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커스터머를 만나고 대하고 살아남으려고 발부둥치고, 그럼 결국에는 학습하는 거거든요. 책만 본다고 학습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모든 일을 도식화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갖다 이렇게 막 파다 보면 이제 다 닿게 되는 거죠. 테크에 굉장히 뭔가 깊은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을 막 파다 보면 기술 얘기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맞다 있다 언젠가는. 처음에 이제 보면은 좀 약간 다르죠. 저는 갑자기 이제 한자를 쓰셔가지고 갑자기 한기를 느꼈습니다. 다른 거죠. 예. 저한테 공부하란 말 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숫자를 쓰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잡스 형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 네, 이렇게 결국 만나는 거군요. 사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요. 정말 사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창업을 해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다음에 저희 벤처 생태계를 만들 때에도
같이 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병규에게 사람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사실 제 개인에게는 사람이 사실 저 인생의 다인데요. 뭐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람과 하는 거고, 뭐 일을 하는 것도 결국에 사람과 하는 거고, 뭐 실현하게 되는 대상도 결국에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늘 배우게 되는 건데, 사람을 배우는 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그 면접하는 거죠. 네, 그러면 면접자로 이제 들어가면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그 분이 걸어온 길을 사실 이제 알아야 그분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를 듣는데 어떤 얘기를 듣고 싶냐면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얘기. 왜냐하면 그 과거를 들으면 결국에 그분의 생각과 흐름과 이런 거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즐기거든요. 보낸젤스가 투자하는 것도 결국에 이제 사람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커지면 뭐 이제 재무제표도 보고 뭐 이제 사업 계획서도 보고 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자료도 보고 하지만 그 단계가 되기 전에는 오로지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기 기업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초기 기업을 하는 엔트프로너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결국에 안 되는 문제인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 때문에 늘 울고 웃고 행복하고 슬프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동네예요. 물론 뭐 그 근간에는 뭐 돈이라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모든 문제는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저한테는 이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제 인생을 하는 모든 것이 또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사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네. 해도 됩니까? 네. 마이크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투자를 하거나 인큐베이팅 해달라고 이렇게 어플라이 한 분들을 저희는 무조건 이메일로만 받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보고 자료를 보고 난 뒤에 그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면 만납니다. 만나면 제가 꼭 중요하게 질문하는 게 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왜 요걸 하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10년간 무역업에서 종사했는데 갑자기 IT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궁금해져요. 10년간 무역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왜 IT를 하려고? 어떤 사람은 또 10년간 IT에서 공부도 하고 전공도 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무슨 뭐 식당을 한다 그래요. 왜 식당을 하려고 합니까? 저는 왜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왜를 물어보면 왜 하려고 하냐를 물어보면 그분의 과거를 묻지 말라 그러는데요. 과거를 보이죠. 그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고 그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뭐 살아갈 건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할 때 사람이 중요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진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내가 이걸 좋아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지만 왜라는 질문을 계속 질문해보면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 인생의 그 소명 혹은 내 인생의 어떤 그 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면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왜를 묻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다시 질문이 왜 사람이 중요하냐 할 때 그 사람의 꿈과 진정성과 생각과 철학과 연결된 어떤 아이템을 하면 저희는 이제 사업을 투자하는 거니까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에 대한 주제는 아마 저희가 오늘 밤을 새도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철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창업, 청년 실업, 반값 등록금 그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돈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돈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도전과 또 새로운 용기를 내도록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고르사님께서 보시는 돈이란 무엇인가요?
그럼요. 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갑자기 그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지금 약을 먹은 상태라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좀 질문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상당히 그러면- 기대가 됩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어떤 분이 한 10조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뭐 예를 들면 뭐 공식적으로만 10조 정도 있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이분이 가끔은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범인들은 한 10조 정도 있으면 한 9조 정도 그냥 기부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1조 남잖아요. 여러분 10조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럴까요? 야, 자, 이제. 아니,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10조 있으면 9조 기부해도 1조 남는데요. 10조 중에 9조 9천억, 저는 9조 9천억 기부해도 1,000억 남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천억이 사실은 쓸 게 없어요, 돈이.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제, 자, 싸움나지 않도록 이제 잘하겠습니다. 포스가 제가 잘할게요. 네. 근데 이제, 바꿔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섞어 앉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우리 그런 호기심을 가지죠. 왜 10조나 있는 분이 굳이 법정에 불려갈까? 그거 좀 아끼려고. 의무하면 나을 거다 하고 해도 될 텐데, 뭐 그거 좀 아끼려고 굳이 저렇게 망신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상하다. 내가 10조 있으면 한 9조 정도 줘버릴 것 같은데, 10조 중에 몇 천억이 있길라고 왜 저럴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제 화폐라는 돈이라는 것을 추상화시켜서 기호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화폐라는 것은 노동가치설에 따르면 노동가치를 저장한 거고, 실제로 내가 화폐를 저장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도 그 저장가치를 꺼내서 살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는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재화로 환원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양은 재화로 환원한다면 내가 필요한 재화 이만큼이 될 것이다. 이게 부족하면 절대적 결핍이죠.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재화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엄청나게 정도 돼버리면, 예를 들어 10조를 가정하면 재화로 바꾸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단팥빵 한 300억 개, 우유, 이제 급식용 우유 한 340억 리터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0조 정도 되는 돈을 재화로 환원해서 우유 340억 리터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할 거예요. 내가 지금 우유를 여기서부터 저까지 지나가려면 모터보트를 타고 도대체 얼마를 가야 이놈의 우유를 좀 내가 통과할 수 있는가. 여기 우유를 통과하는 과정에 저긴 썩을 거고 저쪽에는 막 문드러질 거고 이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되게 소박하고 나는 떡볶이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왜 내게 거리를 둘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킬 게 많으면 쌓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킬 게 없으면 지킬 게 적을 때는 창고를 지을 필요가 없는데 지킬 게 좀 생기니까 할 수 없이 담당을 불러야 되고 담당만으로 더 먹을 것 같으니 그 쉽게 높이니까 할 수 없이 벽을 사야 되고 지붕을 얹어야 되고 그래도 그게 불안하면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야 되고 더 지킬 게 많아지면 앞에 경비를 세워야 되고 나중에 총을 지게 해야 되고 나중에 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간에 지킬 게 많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점점 레벨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럼 우유라를 가정하면 우유 360억 리터 같은 거 지키고 싶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세금으로 한 500억 리터만 좀 내라, 5천만 리터만 좀 내라 그러면 진짜 고맙다. 제발 좀 가져가라. 나 정말 미칠 것 같다. 우유 때문에 우유만 받아 토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0조라는 돈은 공이 14개 붙은 1땡땡땡땡땡땡 이런 숫자로 치환해서 생각합니다. 우유 360억 리터는 어마어마한 재화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화지만 기호화된 돈은 공이 14개 붙은 1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방한을 해요. 방한 뉴스를 보는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정확한 건 대충 한 30조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제 10조인 제가 방한 뉴스를 보면 생각합니다. 저 영감은 우유 1,000억 리터다. 저 영감 죽었다. 저 우유 다 어떡하냐. 너무 불쌍하다.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숫자로 생각하면 나는 1땡땡땡인데 저 영감님은 3땡땡땡이에요. 내가 너무 터무니없이 왜소하고 난 너무나 보잘것없고 1땡땡땡이 빨리 2땡땡땡을 넘어 3땡땡땡으로 가야 된다는 간절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우유로 생각하게 되면
저 영감님 우유 때문에 큰일 났다. 그냥 똑같은 것인데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추상화된 화폐 비극입니다. 이게 화폐가 추상화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화폐의 가치를 생각하거나 재화로 전환해서 생각하거나 내가 이것이 재화로 변환되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지 않고 숫자로 저장시켜버리죠. 그런 엄청난 이 화폐의 유용성이 퇴장돼 버립니다. 예를 들면 우유 360억 리터를 만약에 아프리카부터 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우유를 먹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내 평생 다 먹을 수 없는 우유를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지만 재화로 숫자로만 가지고 있으면 퇴장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내가 가진 숫자로 퇴장당하죠. 돈이라는 것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뭐 시장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지금 뭐 신자유주의가 발생하면서 상대적 탐욕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산의 동기다 이렇게 말해요. 탐욕은 멋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재화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숫자의 욕망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가진 숫자라는 돈을 치환해서 재화로 가지고 있었을 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로 전환될 수 있는 도구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용도 아까 왜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가지고 있느냐? 왜? 내 평생 안전하기 위해서 가치가 좋습니다. 왜 가지고 있느냐? 내 자식도 편하게 살기 좋습니다. 근데 왜 가지고 있느냐? 정손자까지 편안하기 위해서. 왜 가지고 있느냐? 한 20대를 거쳐서 나중에 편안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 문제, 추상화된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항상 유용성, 화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고민해야 되는 철학적 주제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네. 현실에서 돈을 만들어 보신 분은 왜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얘기를 조금만 네.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돈 굉장히 이제 지금 잘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권동현 대표님도 별로 다르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바라보면 좋을 거 아니냐면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사실 같은 측면인데 저희가 이제 혹시 초지노동 자본이라고 기억나세요? 교과서에 이 생산의 3요소라고 이제 얘기를 저희가 하죠. 이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제조업 생산의 3요소가 토지노동 자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퍼스트 무버니 이제 다른 뭔가 사회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생산의 3요소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생산 요소는 두 가지인데 결국에 이제 사람과 돈이죠.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돈입니다. 그러면 그런 게 뭐냐면 벤처는 창업자가 있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 뒤를 봐지죠. 벤처 캐피탈 백드 컴퍼니라고 이제 합니다. 그 통칭으로. 그러면 이 돈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의 돈이 아니라 혁신을 촉진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돈이 성장을 갖다가 더 강하게 빠르게 하는 일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사회를 더 빨리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더 빨리 망하게 하거나. 어떻게 쓰느냐는 이제 쓰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에는 철학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갖다가 운용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돈이라는 거를 사회 변화에 어떻게 보면 촉진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돈이 결국에는 저희가 경제 시스템 내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 돈 관련된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사회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미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청년들이 대기업 가는 거를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스펙 쌓고 가는 거는 사실은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대기업이 그러면은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게 있죠. 그러면 대기업 CEO 정도가 되면 과연 얼마 정도의 집행을 할까? 명확하게 조 단위 이상을 결제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럼 그분은 조 단위 이상의 사회적 임팩트를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경제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의 관점에서의 돈이라는 걸 바라보는 거는 이제 우유로 치환을 갖다가 하면 좋은 거고요. 네, 그러면 되게 심플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사회 변화를 갖다 일으키고 그리고 벤처에 어떻게 보면은 성장의 양대 축으로서 작용을 갖다 한다라는 걸 갖다가 또 이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프라이머도 만들고 저도 이제 본엔젤스 투자하는 거는 뭐 제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런데 영향을 미치고 싶으니까 돈을 그런데 쓰는 거죠.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도 어딘가 사회를 변하고 싶을 때 기부를 하는 거죠. 임팩트를 미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경제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밸런스 있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인문학 잘하셨습니다. 테크. 네, 네. 네, 뭐 굉장히 하니까요. 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화폐에 대한 철학은 개인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였을 거고 사회적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혁신을 촉진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모든 이 사회가 가진 어떤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한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동기로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페어한 틀을 만들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페어인데 이게 언페어하면 이 화폐는 이 원심력을 갖는 게 아니라 구심력을 갖기 때문에 마치 회오리처럼 지나가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모든 기회를 소멸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극도의 부정적,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조단위를 결제하시는 곳에 그 자체의 어떤 논리와 욕망으로 만약 움직여버리면 사실은 그 외에 훨씬 더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예를 들면 특정 기업에서 이 5조의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 10조의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창조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은 그의 논리일 뿐이지만 실제로 그쪽에서 그런 빼앗긴 기회들의 가치는 화폐로 계량되지 않는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폐라는 것은 규정할 수 없는 거다. 그냥 화폐는 다루는 사람의 철학에 따라서 사회 철학에 따라서 달리 분리해야지 화폐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잠시 관전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주최 측에 대한 그 감사의 말과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 모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컨텐츠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 분만 모셔도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 저희가 굳이 이렇게 바쁘신 분들 한 자리에 모으게 된 건 방금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다시피 돈이라는 주제를 뭔가 개인의 재화 영역에서 볼 때와 또 기업의 어떤 엑셀레이터로 쓸 때의 돈이라는 개념이 서로 달랐잖아요. 저희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하는 영역과 또 그동안의 경험이 달랐을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또 어떤 경험을 들려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주최 측의 의도대로 따라가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여기 경제치와 숫자들. 돈 얘기라서 돈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네.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말씀을 들어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게 제 말은 그 현실의 땅을 달고 있지 않은 덕담 수준에 불과할 것 같은데 두 분의 말씀에 비해서는. 근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수단과 목적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저는 돈은 매우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전복이 돼버린 거죠. 목적이 돼버린 거죠, 돈이. 그러고 나니까 돈이 신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긍정적 기여도 할 수 있고 그렇게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정이 무소유라는 말이 딱 그 말이거든요. 내게 아니어야 온전히 즐기거든요. 내 거면 즐기질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국립도서관 정원이 좋아요. 근데 집사람이랑 거기를 걸어가면서 내가 돈이 많으면 그걸 내 거로 사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정원을 내가 샀다. 그때부터 이 정원은 애물단지가 될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나무가 썩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 저기서 담배 피면 안 되는데 왜 들어온 거야? 저 카페는 왜 만든 거야? 저거 뭐야? 이 난리가 날 텐데 그 정원은 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온전히 즐깁니다. 내가 신경 쓸 게 없거든요. 내가 신경 쓸 거 없이 그렇다고 가을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고 눈이 올 때 못 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목적적으로 놓는 순간에 노예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을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숫자치에. 아, 네. 역시 인문학으로 풀어본 돈. 네. 그래서 처음만 좀 아, 해도 네, 되나요? 네. 마지막입니다. 아니, 같은 얘기인데 그걸 경영에서 이제 여러분들 창업에 관심 있으니까 경영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영의 혹은 기업의 목적을 이익의 극대화라고 우리가 사실 잘못 알고 있죠. 많이 그렇게 알고 있죠. 이익의 극대화가 경영의 목적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도 동의하지 않았던 거고, 그분이 1954년도에 쓴 책에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썼는데도 그 이후 50년 넘게 여전히 경영의 목표는 이익의 극대화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익이 굉장히 경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이익이라는 것은 경영 우리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의 이익을 볼 수 있죠.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진정성 얘기가 아주 연결되는 얘기인데 정말 내가 타겟한 고객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이 워낙 추상적인 말이라서 그냥 가치 있는 것이란 말로 쓴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맞는 것처럼 자꾸 속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뭐 돈을 세이브 시켜준다든가 시간을 절약해준다든가 편리하게 한다든가 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준다든가 이런 어떤 제품을 잘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잘 전달하기만 하면 그런 제품을 잘 만들기만 하면 고객들이 자기 돈을 저절로 내고 그래서 저절로 우리한테는 결과적으로 돈이 벌려진다는 측면에서 경영학에서도 역시 돈이 목표가 아니고 결과이고 우리가 목표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스스로 자기 주머니에 돈을 꺼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포커스하는 게 진짜 경영이거든요. 사실은 이 두 가지 그 목표와 결과가 오버랩돼서 사실 같은 목표인 것 같아요. 이익을 추구하면 가치 있는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굉장히 그 미미한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근데 경영을 실제로 해보면 돈을 추구한 사람들은 돈을 잠깐 버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망하게 될 거고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려고 즉 사회에 봉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았던 원치 않죠. 누구나 돈 버는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돈이 저절로 같이 결과적으로 온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진 경영자들이 경영의 원칙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만났던 많은 경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탐욕의 화신인 사람들이 훌륭한 경영자가 되거나 훌륭한 사업을 일군 사람인 거가 아니라고 저는 느껴요.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내가 즐거운 일을 했고 내가 재미있는 일을 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더니 돈이 벌렸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냥 돈 벌고 나니까 그냥 자기 인생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려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제 개인의 경험도 그렇고 또 제가 주변에 만났던 많은 분들의 그분들의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 들어봐서 또 대부분 그런 분들이 탄탄한 기업들을 만든다라는 점에서 저는 말씀하셨던 돈이 목표가 아니고 경영에서도 창업에서도 결과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맥락의 얘기를 제가 제 표현을 갖다가 이런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 영리기업이죠. 영리 조직은 그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거는 사람이 숨을 쉬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숨을 쉰다고 사람이라고 저희가 안 하잖아요. 개보다 못한 사람,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기업에 있어서의 그러면 사람이 되는 길은 뭐냐? 라고 하면 이제 비전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회사 왜 만들었고, 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왜 가치 있다고 믿느냐? 이게 이제 우선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그 마찬가지라는 것도 회사에도. 그래서 이익 극대화라는 말은 되게 안 좋은 말인 것 같고요. 이익을 내긴 내야 되지만 이익 내는 한에서는 비전이 우선시 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시면 딱 이제 밸런스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 얘기 사실 하시는 거거든요. 네. 드러커가 그 얘기 했는 거니까. 인문학적 진단에 대해서 현실적 검증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럼 다음
질문은 저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동상이몽 질문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좀 대립되는 가치에 대해서 이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런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얼마 전에도 되게 유명한 이제 그 CEO께서 너무 치열하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셨더라고요. 치열하게 산다고 해서 뭔가 아이디어 슝 이렇게 되고 뭐가 일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여유를 갖고 주위를 둘러봐야 뭐가 되는 거다라는 조언을 하셨는데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뭐라도 이룰 수 있는 거다라는 것과 아니다. 여유를 갖고 살아야 그 와중에 뭔가 이루어내는 거다라는 이 두 가지 대립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팔운동도 할 겸, 자, 첫 번째,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물론 이제 100대 1은 아니지만. 네. 그럼 이제 상대적인 손을 안 드셨어도 이제 반대 의견이시라고. 네. 원래 이게 연애 프로그램이 이거 자막도 나오고, 그죠? 네. 노래도 나오고 그래요? 딱 뭔가 누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그러게 여기 너무 이렇게 그죠? 뭔가 음향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버튼도 없고요. 예, 모든 게 좀 부끄럽습니다. 예, 준비된 상황이. 네. 물론 치열하다 아니다를 뭐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는 거지만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분씩만 이렇게 변론을 들어볼까요? 이쪽 분 아니다. 치열이 아니다. 네. 저는 아까 약 먹어서 손을 안 들었어요. 치열하게. 감사합니다. 치열하게 손을 살아야 됩니다. 다만, 네. 뭐 착각하는 게 하나 있죠. 너무 치열하게 살지 말고 여유를 가져라라고 말할 때 여유가 치열한 겁니다. 레이지한 거와 여유는 틀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레버리지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 여유가 필요한 것이지, 게으름을 찬양하라. 이것은 반대의 개념이니까, 일단 치열함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한 치열함은 이런 것이죠. 돈을 버는 치열함도 있고, 사업의 치열함도 있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치열함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치열함, 사회에 대한 관계 속의 치열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산 속에서 가서 자연 속에서 무의자연으로 살아가지만, 그건 그분의 치열함일 수가 있어요. 다만, 내가 살아가는 이쪽에서 사업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치열함은 그분의 치열함일 수 있는, 다만, 그 나의 가치관의 방향성 위에서 치열한 삶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몸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레이지, 게으름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열해야만 한다라는 건 동의합니다. 예. 인문학적으로 볼 때는 치열함과 여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일단 네. 생각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처럼 흐르는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살지 말으라고 했던 그 어떤 CEO도 어느 순간은 매우 치열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치열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은 계속 변해나가는 거라서 이렇게 규정화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은 밥 먹어도 치열하고 잠도 치열하게 자고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똑같은 박웅현이가 느슨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집중해야 될 때는 매우 치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느슨하게 갈 때는 느슨하게 갈 것이고 해서 치열이다 아니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박 선생님 말씀이 딱 답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쉬는 것도, 주말에 쉬는 것, 저는 삶은 순간의 합이라고 생각해요. 삶은 무엇을 이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치열하게 안 사는 거죠. 왜냐? 뭘 이뤄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내가 이거를 해야 뭐를 이루고 이렇게 나갈 텐데, 저는 삶은 진주 같은 순간들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카르페 디엠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떤 목적점을 향해서 나가는 데는 치열하지 않거든요. 근데 카르페 디엠은 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순간의 최선입니다. 모든 순간에 대한 최선이거든요.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순간을 최선으로 즐길 수 있게, 모든 순간을 최선으로 뽑을 수 있게 하는 건 또 치열함이죠. 그래서 이 치열함이란 단어 이렇게 저렇게 쓰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 당신은 치열 쪽이냐 아니냐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입니다. 그거보다는 저는 삶을 좀 관조하면서 살아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전 성격이 조금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렇게 뭔가 정말 치열하게 사는 걸 좋아했는데, 사업을 하면서는 이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다 나 같지 않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기서 말한 치열함은 좀 다른 의미 같은데요. 그래서 저하고 초기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 참 괴로웠고 힘들었고 아마 고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 발견한 거는 사람이 다양하구나.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제 기준의 치열함과 다른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 나름대로의 치열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르구나.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조짜도 안 되는구나. 이걸 제가 참 깨달았어요. 네, 여기에서의 치열함은 전지적 경영자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제가 굉장히 그 마음을 넓게 가지고도 이해가 안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달았죠. 깨닫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사실 그 깨닫고 받아들인 거가 저는 굉장히 저한테 큰 재산 중에 하나가 제가 저희 아이들을 기르면서 다양한 아이들이 있구나. 내가 낳은 아이들도 다양하구나를 제가 참 이제 한번 훈련된 걸 사실 제에서 하는데 저는 그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게으른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 게으른 사람이 그러면 나쁘냐? 그 나쁘냐 아니냐를 치열한 관점에서 볼 때는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것조차도 게을러서 이 사회 시스템 내에서의 그 기준에 게을러서 그 위치에 간 사람도 한 인격이다라는 걸 제가 다시 좀 많이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나쁜 것은 내가 치열하냐 아니냐 뭐 잘하느냐 못하냐 열심히 하냐 안 했냐보다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것의 의미를 내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치열하게 자기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는데 성적이 BC, BC, D 이렇게 간다. 고 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서 AB 혹은 AA를 스트레이트 A를 받아서 우리가 볼 때는 멋진 무대 위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잘 살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다양한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가 훨씬 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정답을 유도하기 위한 의문을 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좀 이렇게 더 덧붙일 말이 있으신가요? 아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 네. 다음 질문 좀 다른 질문으로 좀 이렇게 다른 관점의 질문인데요. 여기 앉아 계신 청춘들의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아마 연애 뭐 이런 주제가 있을 텐데요. 사실 장병기 대표님께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창업하려면 연애하지 마라 이런 단호한 이야기를 저희한테만 하셨나요? 그런 이야기마저도 하시는데 저희가 상황을 설정해 봤습니다. 내일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고 저는 20대 청춘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여자친구 생일입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일을 준비할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여자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에게 뭔가 생일 축하 세리머니를 할 것인가? 자, 이게 이 결정했을 순간인데요. 이 상황에서 나는 여자친구를 챙기겠다라는 이거는 자분고기인 마누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내가 마음을 잡아야 하는 여자친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여자친구를 챙기겠다. 네, 손들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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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딸내미면 챙기겠어요. 네.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저는 벗어나시는. 결혼해서 여자친구가 없어서 손을 못 들었어요. 네. 약간 비겁한.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좋은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보면 탐구해 가면서 서로 이제 느끼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인 건데 일단 저는 원래 손을 안 들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손을 안 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벤처 하려면 연애하지 말아야죠. 네, 말아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에 반드시 챙겨야 되는 여자친구라고 하셨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제한된 어떤 순간,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결국에 저는 가치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챙겨야 되는 여자친구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평생 반려자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럼 평생 반려자를 챙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데, 왜냐하면요, 벤처는 한 3번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결혼을 갖다 3번쯤 안 해봤지만,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아내랑 이 맞추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벤처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벤처는 그냥 망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빚만 안 지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벤처를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막 남의 돈을 끌어와가지고 막 회사를 하면 빚이 생기죠. 그럼 이제 문제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빚 같은 걸 갖다가 없애주려고 뭐 정부도 투자를 하는 거고, 뭐 저희 같은 프라이머나 보낸저스 같은 어떤 사회적인 장치들도 있는 거고, 그런 장치가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벤처 3번쯤 하면 됩니다. 근데 평생 반려자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요즘 저희가 얘기하는 여자친구라는 단어는 그것보다는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할 때 그런 어떤 단어는 반려자라는 느낌보다는 좀 덜 묵직한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벤처 해야죠. 네. 저는 그 네. 한 가지 여기서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걱정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저쪽만 보고 지금 제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어른을 옆에 두고 지금 이제 창업에서는 지금 벤처를 하려면 포기할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벤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굳이 창업하거나 벤처하는 이유는 기존의 시스템 속에서 내가 가진 아이디어나 내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벤처를 하든 창업을 하는 것이지 창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CEO 하고 싶어서 대박 터뜨리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창업 때문에 여기 앉아있다. 기본적으로 Y라는 질문이 틀린 거죠. 내가 왜 벤처하고 왜 창업하느냐라는 것은 도저히 벤처로 창업하지 않고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구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기존 시스템의 이론으로 들어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가 없고 나는 다른 재능이 있고 이 부분에서 극도의 역량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는 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없는 안타까운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재질. 이것 때문에 창업이라는 도전을 하는 거지 그게 뭐 월급 좀 더 많이 받고 대박 터뜨리고 여기 앉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벤처 창업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서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심지어는 우리 같은 공공기관에 제일 마지막 민원 창구에 앉아 계시는 분, 진료실에 앉아 있는 의사, 때에 따라서는 여기 지금 이 뒤에서 준비하시는 이 모든 분들이 자신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버리거나 희생할 게 많습니다. 이게 자기 삶의 자세이지. 이것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내 가치관에 대한 근본 질문에 지금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장이 튼튼하고 엔진이 튼튼할 때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버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때도 역시 챙겨갈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벤처나 창업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에 제가 쓸데없는 기우에 그냥 한 말씀을 더 보탰네요. 내가 죽을 때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 창업해서 1,000억 받은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집사람하고 나눴던 어떤 얘기였을까? 모르겠어요. 삶의 가치 어디에 둬야 되는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는 저는 매우 낯선 돌이 박혀 있는가. 아니, 근데 정말 낯선 돌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에 이제 이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건 한때 정말 일에 미쳐봤거나 어딘가에 미쳐봤을 때 가족의 소중함을 명확하게 더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길잖아요. 굉장히 길단 말이죠. 저희는 또 더 오래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이라는 스냅샷을 찍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정한 스냅샷일 경우에는 일에 미친다든가 뭐 창업한 회사에 미친다든가 어딘가 미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박용현님의 기사를 또 읽어봤을 때도 분명히 또 치열하신 순간이 있으셨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순간에는 이제 뭐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버리세요. 이런 얘기가 이제 동작하는 거고. 근데 그 정도 치열하게 살고 어느 정도가 지나면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또 다르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정말 가족이 우선순위가 더 위에 있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가족이 우선순위가 명확히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스냅샷을 찍으면 어떤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제가 참 어려운 게 20대들과 솔직히 교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상당히 어렵다, 이게. 왜냐하면 다른 상황에, 다른 어떤 자리에, 다른 상황인데, 저희 20년 전이랑 또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가 아니라,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시면 잘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듭니다.